모르겠습니다. 제가 특강이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한 특강보다도 서로 마음을 모으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도 제가 질문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흔히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를 던져봤습니다. 직접문지주의, 그 파퓰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제기 때문에 또 우중정치로, 즉 사람들이 모두 모이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유럽에서는 그런 얘기 안 나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딱 한마디 했는데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처럼 한편으로 이렇게 좀 배우기도 하고, 아, 역시 오랫동안 민주주의 했던 나라의 사람들이랑 인식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딱 그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엇이 실패하면 그것은 대중의 실패라고 볼 일이 아니라 제도의 실패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멋있잖아요? 대중의 의식이 낙후하고 뒤떨어져서 대중의 실패라고 보면 이건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자가 한다면 그것은 제도의 실패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사실은 옛날에는 민족 우월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민족 간의 수탈과 침략의 전쟁이 정당화되기도 했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그 말이 얼마나 훌륭한 말인지가 여러분들 공감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자는 인식의 변화와 시민의식의 변화를 우리는 끊임없이 꾀해야 되지만 계몽 군주처럼 내가 다 어린 백성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민주주의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대와 대륙과 지역을 뛰어넘어서 대중은 저 바다의 물처럼 모든 배를 띄우고 모든 배를 가라앉힐 수 있는 그 원형질 자체가 대중이다. 다만 어떤 제도를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뜨고 가라앉고 하는 것이지, 어느 동네 바닷물은 좀 수준이 높아서 큰 배 띄우고 어느 동네 바닷물은 수준이 낮아가지고 배를 가라앉히고 하는 그런 대중의 의식의 문제로 민주주의를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정말로 저는 크게 그때 배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논의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시기상조. 그리고 두 번째가 뭐에 빠지죠? 비효율. 시기상조. 아직은 당신들은 어리다. 아직들 당신들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는 인식이 하나고, 또 하나는 효과가 없어. 효율이 떨어져.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모든 민주주의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바윗덩어리들입니다. 사실 이 두 개 때문에 우리가 1987년 60 항쟁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출발할 때에도 뭐 했어요? 유신헌법 헌법 부칙 제10조로 되어 있는 조국이 통일될 때까지 지방자치는 제도는 무기한, 연기한다라고 하는 그 유신헌법도 결과적으로 뭐에 기초한 겁니까? 아직 대중의 민도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민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식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식민지 시대의 역사관이기도 했고 모든 독재자들의 철학이기도 했고 모든 민주주의 정치를 가로막는 가장 큰 고질적인 담론, 아직 민도가 떨어진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것을 저는 우리 모두가 극복하자고 제안합니다. 시대와 나라와 국가와 지역을 뛰어넘어서 역사의 주인은 국민 대중입니다. 그 국민 대중은 저 지중해 앞바다에 물이든 황해 앞바다에 물이든 똑같은 바닷물입니다. 그 바닷물에 무슨 수준과 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제도로 제도화시키느냐의 이 제도화 능력이 지도자와 그 정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관건이 되는 일이다.
이 믿음으로 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했던 우리의 전통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패배의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인식을 우리 함께 공유하자라고 제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많은 선배 동지 여러분, 제 제안이 좋지 않습니까? 네. 어떤 대중의 의식과 민도를 탓하지 맙시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자로서 제도를 설계할 것이냐의 관점으로 섭시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제안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잃는 순간에 우리는 모두 다 민주주의자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탈의 대표적인 사례가 1990년 김영삼 대통령의 3당 야합입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역사는 국민 대중의 것이고 이 역사의 주인은 국민 대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자로서 철학과 가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지방자치야말로 우리가 민주주의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아주 시급한 대한민국의 과제라는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들어갑니다. 왜 다음 단계냐?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광복 70주년입니다. 48년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67년이 지났습니다. 이 우리 민주공화국의 헌법의 역사에서 우리가 해왔던 민주화운동의 시기는 무엇을 한 시기입니까? 많은 일을 했지만 딱 찍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국민이 투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선거제도 확립하는 겁니다. 누가 갑자기 총칼로 들고 와서 대통령 되거나 누가 갑자기 총칼과 관건과 금권을 도용해서 선거제도를 훼손시키는 그 역사를 막아내고 국민들에 의한 국민의 투표권을 확보하고 선거제도를 확립했던 것, 이게 첫 번째 민주화운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성립되어야만 민주주의가 비로소 출발합니다. 그러나 선거권이 확보되었다고 그래서 선거제도가 관건과 금권과 아니면 더 나아가서 쿠데타에 의해서 선거제도가 괴멸되어 버리는 그러한 반민주주의 역사를 극복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푸는 한 국가의 운영 체제로서 제도는 더 진화해야 합니다. 마치 컴퓨터로 치면 도스, 윈도우 3.2, 윈도우 95, 안드로이드 체제에 이르기까지 이 운영 체제로서의 국가 운영 체제로서의 민주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한 민주주의가 그래서 한 국가 운영 사회를 효과적으로 운영시킬 때야만 그 국가 사회의 번영은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안드로이드들 아니면 아이폰 OS 이름이 뭡니까? 자꾸 까먹어. 아이폰의 OS 이름이 뭐죠? iOS. 예, 간단히 맞죠. iOS인데 자꾸 그걸 물어보게 돼요. 다른 이름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iOS이든 지금 현재 인도에다가 삼성이 출하했다는 삼성의 독자적인 OS 체제의 스마트폰이든 거기에 운영 체제를 자극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어버립니다. 운영 체제를 잘 만들어줘야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거기다가 몰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항만을 잘 만들어놔야 배를 댈 수 있는 거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OS 체제입니다. 이 국가 운영의 OS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수준입니까? 예전에 김용옥 교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 의해서 대통령이란 이름의 왕도 정치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았다면 이 민주주의가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효과적인 운영체제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자로서의 21세기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우선 제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작동해야 되는 정치 문화까지는 얘기 안 하랍니다. 그건 너무 복잡한 우리의 논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도로만 얘기하면 우리나라 상권 분립 지금 정착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지도자분들이 대법관과 사법부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가 정당과 행정부로 들어오는 것은 상권 분립의 명백한 침해입니다. 한 국가 운영 사회의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헌법적 정신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진행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상권 분립이 정확히 돼야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다수결 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다수결 제도 실질적으로 작동합니까? 저는 아직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결 제도가 왜 작동 안 합니까? 51%를 얻은 다수파가 백지수표 유인받은 것처럼 싹쓸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수결 제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소수파가 극렬한 저항을 해서 다수결 제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형제간에 싸울 때 가장 책임은 마지한테 있는 겁니다. 다수파가 한 사회의 합리적 상식과 그 다수결이라고 하는 제도가 다수파의 폭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다수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그 정치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직 다수결 제도를 정착 못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주의가 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민주주의가 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해서 한 국가 사회의 번영을 약속하는 운영체계가 되려면 더 중요한 또 과제가 있습니다. 중앙 집중화된 국가체제로부터 분권화된 국가로 가야 합니다. 이 분권화된 국가로 가야 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벽에 걸려있는 겁니다. 이 벽에 걸려있는 것은 우리가 넘어야 될 몇 가지 과제들이 있지만,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유권자, 주권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주기적으로 지방정부의 무능과 지방의회의 부패와 지방정부의 무책임을 주기적으로 언론이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그 잘못된 나쁜 이미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공직사회의 부패와 권력 오직과 남용 문제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그렇게 더 심한가? 보편적일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지방자치로 가면 안 되는 이유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지방정부의 책임자들은 선거 앞에 무조건 선심성 공약을 하고, 선거 앞에 무리한 예산과 재정 낭비성 선거 공약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무능하고 무책임으로 일관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잘못된 정보를 중앙의 많은 언론들과 언론의 주도 세력들은 주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정책박람회를 통해서도 확인되겠지만, 현장으로부터 오는 많은 새로운 형태의 정부 서비스의 품질의 수준이 지방자치단체자들, 장들과 지방의 도전을 통해서 저는 실천되고 있고 실현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앙 집중화된 권력 질서와 분권화된 질서 간의 큰 역사적인 싸움의 과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차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얼른 조선시대에 대등법이 생각이 났어요. 조선시대는 대등법 하나 정착시키는데 200년 이상 걸렸습니다. 아마 우리도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이 지방자치 제도가 대한민국의 가장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국가 운영 체제로서 정착되는 데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과 같이 지방의 많은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국민들과 주권자들에게 지방자치와 지방정부가 주권자들의 권한과 국가운영과 행정의 효율을 꾀하는데 더 유리한 제도임을 우리는 끊임없이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결과로서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다만 여기에 우리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예, 권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재정과 권한이 없다라고 해서 중앙정부하고의 이 권한 쟁의를 해가지고는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실제로 권한을 위임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자들은 자기의 불리한 모든 조건들을 감수하면서 도전을 해야만 그래야 새로운 미래는 열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방정부가 대한민국이 풀어내야 되는 새로운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가 복지정책에서부터 지역산업개발정책에서부터 지역의 민주주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영역에서 지방정부가 새로운 시도들을 해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지난 4년 동안 몇 가지 업무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가 동네 풀뿌리, 동네 자치를 강화하는 일입니다.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국가의 효율성을 꾀하는 길이기도 하는 것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주권 재미를 실질화시켜내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국가와 정부가 필요했습니까? 왜 우리 모두는 열심히 일한 자기 땀의 대가와 그 소득을 세금이라는 형태로 왜 국가에 납부합니까? 그 세금을 납부해서 왜 공무원을 두고 정부를 뒀습니까? 내가 한 개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 내가 한 개인으로서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라는 단위를 만든 것입니다. 과거 무역회장을 하던 김재철 무역회장이 한반도 지도를 우리가 흔히 보는 남북으로 이 세워놓는 지도로부터 저쪽 만주에서 해양을 향한 거꾸로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라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관도 국가라는 입장에서 국가의 행정을 보지 말고 주권자의 입장에서 국가행정을 다시 보자고 제안합니다. 왜 주권자들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자기의 소득을 납세라는 형태로 국가에 납부를 하고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부 형태를 어떠한 정부 형태가 그 주권자들에게 서비스의 품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정부는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민족과 국가 중심의 역사로부터 주권자들의 역사로 이 역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가 새로운 수준으로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21세기 국가의 경쟁력도 더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선거는 출마자들이 주권자를 향해서 나를 뽑아주면 내가 무엇을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거듭될수록 주권자들은 그 선거를 통해서 출마한 분들에 의해서 시혜적 정책 대상의 수혜자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것이 거듭되면 될수록 주권자들은 계속해서 손님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풀어야 될 국가적 대개주의 과제는 법과 제도와 재정 몇 톤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주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21세기형 일자리를 향한 노사민정협의라고 하는 것들도 고용시장에 대한 유연한 정책들도 고용에 대한 새로운 교육 정책들도
주권자들이 이 정책에서 이해 당사자들로서 같이 타협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고용 유연화 정책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선거 과정을 통해서 유인받은 대표자들이 그들이 외로운 결단과 고독한 결단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민주주의 체제로는 21세기 국가의 운영에 이 결정적 장애물들을 극복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든 간에 주권자가 국가와 행정과 자기 마을의 행정에 전면적으로 주인으로 나서줘야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길, 그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꾸려낼 수 있는 나라가 21세기 저는 선진 강국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20세기까지의 강대국의 흥망성쇠의 가장 비결은 누가 중앙 집권화된 권력으로 민족과 국가 단위를 묶어내느냐가 20세기 제국주의 역사에 있어서 강대국의 흥망성쇠의 관건이 되었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세계화 시장되어져 있는 이 세계화 시대에 21세기 국가 발전의 비전과 키는 어디에 있느냐? 주권자들이 실질적으로 주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인터넷 시대의 생산력이 호스트 컴퓨터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유저와 클라이언트들이 인터넷 세계의 네트워킹으로 엮여낼 수 있느냐가 인터넷 시대의 생산력을 결정해내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지. 21세기 민주주의는 어떤 형태든 간에 차별을 보장하고 그 차별을 조직해내야 그래야만 국가가 21세기 새로운 세계화 시대의 국가 경제의 경랑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제도적 틀, 그게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어떠한 형태가 됐든 우리는 마을 자치로부터 각 단위의 자치 형태에서 주권자들이 참여와 자기 책임성을 높이는 행정체제와 정치체제로 전환시켜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로의 우리의 전환이 21세기 국가적 과제입니다. 저는 지난 4월 세월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개조를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개조를 향한 박근혜 정부의 이니시어티브가 지방자치와 국가행정조직의 개혁으로 저는 이끌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바닷속에 잃어버린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도리를 우리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지금 국가를 개조해내야 합니다. 20세기까지 유지되어 왔던 국품계를 중심으로 하는 관료제의 형태도 혁신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산성화시켜내는 주권자를 저 대지로 비유한다면 땅을 산성화시켜낼 뿐인 이 정당과 선거제도에 대한 변화도 우리는 꾀해내야 합니다. 그 형태가 저는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시대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일 때라야만 가능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야만 산업구조에 대한 혁신도 일어나고 산업구조의 혁신을 가능케 하게 하는 고용정책의 혁신도 우리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21세기 국가개조를 위해서 자치분권과 지방자치제로 갖고 나아갈 때야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그렇게 갈 때라야만 국민의 역량이, 주권자의 역량이 총 결집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민주주의의 21세기 새로운 지평에 대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에 대한 이 미래 비전을 저는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국가개조와 국가혁신의 제1화두로 삼아주시길 제안합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더 같이 한번 드려주시면 조금 제한해요.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를로 우리가 21세기의 새로운 민주화의 새로운 지평과 국가개주의 새로운 혁신 안으로서 지방자치로 가자라고 하는 이 문제, 그리고 이 지방자치로 가는 데 있어서 준비가 아직 안 됐다, 국가가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이 논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반론을 제기할 논거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물론 이 주장을 반대할 만한 반대의 논거도 무수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 논리를 싸움을 가지고서 이기고 질 수 있는 것이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싸움 잘해가지고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 시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열정과 우리의 진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를 접근하는 것은 대통령들께서는 총론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선언하고 계시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시군 특배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자, 별 효과도 없는 무능하고 부패한 군화 군의회 같은 것을 좀 없애자, 이런 것이 다 중앙 집권화된 시대 대중의 민도를 탓하는 그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강론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가 실질적으로 저는 현재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과 기초가 나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주권자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내 생활적 행정 서비스를 공급한다면 그것이 1000만 명의 시장이든 5만 명의 시장이든 똑같이 그건 생활정보입니다. 그러나 내 생활적인 수요와 상관없이 광역적 행정 수요를 담당해야 될 업무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적절한 수위의 광역정부를 둬야 될 것이고, 아이 키우면서 부모님 모시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은 사실상 대통령은 별 볼 일 없습니다. 대통령이 별 볼 일 없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그렇게 자주 가서 뭘 원할 게 없습니다. 국가를 대표하거나 외교와 국방과 통상을 책임지는 일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의 길하고는 너무 멀리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좀 더 깨끗한 물, 층간소음이 없는 주거환경, 좀 더 깨끗한 공기, 쓰레기로 지저분해지지 않는 내 골목길, 주차난으로 끊임없이 싸움을 반복해야만 되는 도시생활,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있어서의 문제, 어린이집에 대한, 내 아이를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과 어린이집 제도에 대한 개선, 이런 것, 이 실생활적인 수요는 한 개인의 가사노동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주제들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누군가는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누군가 이 공공행정적 서비스를 감당해야 되고, 이 서비스를 지휘하는 자에게 우리는 투표권을 행사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생활정부입니다. 100만이 넘으면 무조건 좀 크니까 광역이고, 100만 이하는 무조건 기초고, 매우 전근대적인 발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기초생활정부의 명칭은 꼬민입니다. 인구 1000만의 파리도 꼬민입니다. 저 프랑스 변방에 조그마한 2만 명, 3만 명짜리 도시도 꼬민입니다. 주권자의 눈높이에서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 정부가 나에게, 주권자 입장에서 나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정부인가의 구성에 따라서 생활정부가 있고 중앙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와 생활정부의 중간 단위의 광역행정적 수위를 어느 단위로 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광역경제권 개념에 5개 권역 정도로 나누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건 역시 논의를 해봐야 될 주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금강은 충청남도의 7개 시군과 충청북도와 전라북도 일부를 흐릅니다. 이 금강은 누군가가 관리해줘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금강유역환경청이라는 중앙정부 소속의 관리들이 와서 금강유역환경청이라는 이름으로 관리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금강유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는 양해 말씀을 구하고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금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그날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스러웠습니다. 직접 선출된 사람이 이 금강 유역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금강유역관리청은 중앙정부나 이 여의도에서 사다리 사업을 놓고 정책 쟁점이 되노니 그 물고기 떼죽음이 진상규명을 하는데 우선 나서기가 어려웠어요. 괜히 나서가지고 여야의 그 정책 쟁점에 그 유역청의 공무원들이 어느 한편을 드는 꼴이 되는 것은 그 공무원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 모든 행정이 주권 재민의 원리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되는가를 단적으로 예시하는 겁니다. 금강을 진정으로 잘 관리하겠다면 도민 여러분들과 유역의 주민들이 선출된 행정의 책임자가 그 금강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금강을 관리하겠다고 그 금강 유역에 있는 모든 시군을 그러면 통폐합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광역 행정적 수위 단위를 어떤 단위로 놓을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광역 행정적 수위는 경제 광역권 개념으로 일단은 놓고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국토의 대표성, 지리공간의 대표성 이 문제로 광역 행정적 단위를 놓는다면 그것이 경제권역이라는 개념으로 좀 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정보는 2,000명이 됐든 5만 명이 됐든 1,000만 명이 됐든 내 생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것이 생활정보야. 거기에 상급이 있고 하급이 있고 이런 개념은 정근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방자치 행정체제의 개편을 논의한다면 저는 이 주권자의 눈높이에서 제 개편을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을 몇만 가지고 그 기초단체 되겠느냐? 마찬진 합치면 얼마나 규모의 경제법칙이 있어도 좋겠냐? 그건 지방자치라는 개념과 전혀 동떨어진 개념입니다. 자식 자키우면 내 자식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행정과 정부가 너무 커져버리면 내 정부가 아닙니다. 부려먹기 어렵습니다. 주권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OECD의 기초정부의 평균 인구 숫자는 4만여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정부의 평균 인구 숫자는 24만 명입니다. 도대체 무슨 규모가 너무 작아서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논의되는 모든 논의들은 뭔가 단추 중심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이 논의는 민주주의의 영원한 화두인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주권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라야만 민주주의 제도 설계는 출발을 가능하고 그 주권자의 눈높이에서 볼 때라야만 국가 운영의 효율이라는 개념도 다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존의 국가와 중앙 권력의 행정적 명령체계의 효율이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 주권자의 이익과 배반되는 결정과 논리를 자꾸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주의 철학으로 지방자치를 통한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우리가 만들어보자는 제안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내어서 민주주의는 어떤 형태든 간에 민도를 탓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민주주의는 민도와 대중의 의식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잘못을 탓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첫 번째 태도라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자치와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를 통해서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 주권자들의 대화와 합의의 수준을 높여낼 때라야만 대한민국이 세계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산업구조와 일자리와 사회문화적 갈등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오늘 저에게 주신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다 같이 파이팅 합시다. 고맙습니다.